안녕하세요. 자, 기출 문제입니다. 교재 오늘은 127조 중개보수를 나갈 차례죠. 그래서 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 정도 출제 비율을 갖고 있는데 작년 시험에서 중개보수를 일단 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럼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조 1번 문제. 공인인사업령상 개업공사의 중개보수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X 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에 확인해 소요된 실비는 받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어요. 권리관계 확인해 소요된 실비는. 2번,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사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맞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죠. 약정이 없으면. 자, 그럼 맞고요. 3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 외에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령을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다. 맞죠? 그래서 중개보수 이론 문제는 꼭 명심할 게 팁이에요.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지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 체계가 꼭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토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 꼭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주택 외는 국토부령으로 직접 정하고 있죠. 한도를. 쌍방에 각각 받고요. 4번, 개업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아시죠? 맞고요.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중개사물인 주택소지와 중개사무 소지지가 다른 경우는 주택소지에 관할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아주 잘 묻는 지문인데 사무소 기준인 시도조례죠. 예,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9회 문제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십니다. 29회 때 두 문제를 출제했었네요. 그럼 2번 문제도 29회 때 문제인데, 일방으로부터 할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동 및 거래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임대차죠, 지금. 거래금액 1,000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조례를 정한다. 맞죠? 정확하게. 그래서 주택은 시도조례를 가요. 임대차는 1,000분의 8이죠. 2번,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기납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 이게 판례가 취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한다. 맞고요. 3번, 교환계약의 경우는 거래금액은 교환 대상 중개사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사물의 가액으로 한다. 큰 것 기준이죠. 맞고. 4번, 중개사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에요. 이때는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죠. 그래서 복합 건물의 경우는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를 주택으로 한다. 5번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율은 오피스텔 임대차의 밑줄이죠.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이다. 틀렸죠? 우리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임대차는 얼마? 1,000분의 4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라면 0.5%, 0.4% 가죠. 그러니까 임대차라고 했으니까 1,000분의 4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죠. 풀만하시죠? 자, 이제 3번 내려갑니다. 중개보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28회 기출이었는데 1번입니다.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된 날로 한다. OX, X죠. 거래계약 체결 날이 아니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2번, 공인사업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맞았네요? 판례의 태도죠. 그러니까 2번 정답이고 3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주택 외라고 떴어요. 지금 시도조례를 정한다. 틀렸죠? 그래서 주택 외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합니다. 그래 틀렸고. 4번, 개업공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하여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중개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실비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5번 지문이 있네요. 더. 주택인 중개사물 소재지와 중개사무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사는 중개사물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상 기준에 의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중개사물 소재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28회 때 문제, 4번 문제 또 갑니다. 28회 때도 두 문제가 나왔는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의 프리미엄
합한 금액을 거래금으로 계산한다. 틀렸죠? 총 분양대금이 아니고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2번 교환계약이요는 거래금액이 큰 것 기준이죠. 그럼 맞고요. 3번 질문이에요. 동일 중개사물에 대해 동일 당사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세 가지 다 충족했네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와 함께했다. 그러면 이때는 매매 기여하는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기 계산한다. 맞죠? 그래서 점유 계정의 경우 매매만 적용한다. 맞고요. 다음에 4번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주택 임대차예요 지금.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맞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니까 1천분의 8이 최고 한도죠. 5번 갑니다. 중개사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에요. 이제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그래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라면 주택 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럼 27회 때 문제 5번 문제로 합니다. 계산 문제가 떴는데 이 중개보수 계산 문제는요. 문제를 푸실 때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계산 문제가 뜨면 뭘 체크해야 되냐면 출제자가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이것부터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쌍방이라면 이때는 곱하기 2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 유치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래 금액을 정하는데 이때 거래 금액은 반드시 5천만 원 미만 거래 있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5천만 원 미만 거래 임대차에 있어서 5천만 원 미만 거래는 월세 곱하기 70이죠.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주의하시고 세 번째로 물건의 종류를 꼭 체크해야 돼요.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한도, 주어지는 한도라든가 또는 요율 있죠. 이걸 꼼꼼히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때는 실수하게 되면 꼭 틀린 답이 지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에 가요 실수를 막아야 된다. 자, 그러면 그 5번 문제는 약간 각도가 달랐는데 보겠습니다. 개공사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한 2년간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얼마냐? 자, 그럼 지금 현재 차이를 물어봤는데 이거 일방 물었어요? 쌍방 물었어요? 일방이죠. 그러니까 일방의 차이를 물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거래금액 산정했는데 매매가는 지금 6천이었죠. 매매가는 6천이었어요. 그럼 6천이었고 이거 제시된 물건이 지금 현재 주택이었죠. 주택. 그러면 제시된 요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지금 6천이니까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0.5%였죠. 이게 그래서 매매는 일단은 0.5%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30만 원이 계산됩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보증금 1,500에다 월차임 30이에요. 그럼 얻는 계산에도 이거 4,50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1,500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70이죠. 100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 금액은 3,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물건 주택이었죠. 그럼 주택이면 5천만 원 미만은 0.5%예요. 그러니까 0.5%를 때리게 되면 일단 18만 원이 계산되죠. 한도액은 없고요. 그러면 둘의 차이 얼마예요?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들어갑니다. 26회 기출이었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항사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분 약정은 무효이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죠. 그게 이팔례죠. 그러니까 1번 맞습니다. 2번 개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중개 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사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맞죠? 그럼 3번 주택, 부소토지 포함이고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 외라 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치기 시작하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 맞고요. 4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로 한다. 그러죠? 주택이니까 1천분의 9, 매매니까. 다음 5번입니다. 중개사물의 소재지와 중개사업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계획공사는 중개사물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중개사물 소재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뭐 당최 쉬워서 어디. 자, 7번 그럼 계산 문제 또 갑니다. 26개 기출이었어요. 갑은 계획공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 월차임 25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가?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지고 전용 입식구역과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주거용 오피죠? 그럼 지금 현재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지금 개공이 받을 수 있는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이죠? 그럼 일방이에요. 그럼 계산등급이 정답이고, 그 다음 이제 거래금액 산정해야 되는데, 거래금액은 보증금 지금 2천에다 월차임 25만 원이잖아요. 그럼 얼른 계산하면 4,500밖에 안 나오죠, 역시. 그러니까 이건 5천만 원 미만 거래입니다. 그럼 보증금 2천에다가 더하기 이거 25만 원이죠. 그래서 25만 원 곱하기 70이죠. 70이에요. 그럼 이제 거래금액이 3,750만 원이 나옵니다. 3,750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건의 종류. OP 맞죠, 이거? 그럼 OP를 적용하는데 제시된 요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요율을 지시합니다.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 있죠. 이건 국토부령이 직접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OP,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요율 지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피스텔의 임대차죠. 그러니까 0.4%죠. 그러니까 0.4% 때리게 되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5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1방이었죠? 그러니까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절대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음에 계산을 해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갑니다. 역시 계산 문제였어요. 이게 25회 기출이었는데 역대 지금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계획공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그럼 점유 계정을 생각해 봐야 되죠. 계획공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냐? 자, 지금 개공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그랬으니까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역시 일방이죠. 일방입니다. 그래서 일방이었고요. 그럼 계산된 금액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거 거래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조건 제시를 봤더니 계약의 당사자는 갑, 매도인, 임차인 돼 있고 을, 매수인, 임대인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점유 계정 맞죠? 그럼 매매만 적용하는 거예요. 매매만 적용하고 그 다음 거래 금액은 매매 대금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거래가가 1억 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물건의 종류를 따져봐야 되는데 물건의 종류는 현재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택외를 적용해야 되죠. 주택외를. 그럼 거기 제시된 요율 있죠. 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이 내렸죠. 이걸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이에요. 주택외를 물어보면서 요율 지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문제를 25회 때 엄청 속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거래 금액은 1억 원이 나왔고 제시된 요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외를 적용하니까 이거 상가로 봐야 되죠. 그럼 0.9%입니다. 이거. 그럼 계산등급 얼마 나와야 돼요? 90만 원입니다. 임대차는 따질 필요가 없죠? 매매만 적용하니까. 그래서 정답 90만 원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 물건의 종류 꼭 체크해 봐야 돼요.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지시된 거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9번 문제 더 보겠습니다. 24회 기출이었는데 계획공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역시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점유계정이죠.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역시 일방을 묻고 있습니다. 일방이에요. 그럼 이제 거래금액 산정해야 되죠. 그럼 이거 점유계정이니까 매매만 고려하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매매대금은 1억 8천이었어요. 자, 그래서 1억 8천. 그리고 이제 이거 물건의 종류가 주택이었죠. 그럼 제시된 이유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억 8천이면 5천 이상 2억 미만은 0.5%죠. 한도액은 8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0.5%를 때립니다.
그럼 5, 8, 40, 90만 원 계산했는데 9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도액이 있죠? 80만 원이에요. 한도액은. 그렇기 때문에 한도액은 80만 원이기 때문에 80만 원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방이니까 정답은 80만 원이었어요. 거기 지문에 90만 원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 박스형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정오 판정을 해야 됩니다. OX를. 그럼 중개 보수와 관련된 의미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특히 박스형 문제에서 틀린 것 골라라 할 때 옳은 것 골라놓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23회 때도 이거 실수 많이 했죠. 옳은 것으로. 자, 그러면 갑니다. 기억. 중개사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사는 중개사무 소재에 관할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죠? 5. 니은 교환계약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개사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사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 환영한다. 맞죠? 큰 것 기준. 5. 디귿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의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 금지행위 임취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그래서 X. 다음 리을. 동일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거 점유계정이죠. 그럼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틀렸죠? 합한 금액이 아니고 매매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역시 X. 그러니까 설문이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을 5번에 쳐줘야 되지 1번에 치면 안 돼요. 옳은 것으로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실수가 1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1번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괄호형 문제 11번 문제로 갑니다. 23회 기출했는데 서비스 문제였죠. 이거는 공인사업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는 주택, 부속토지 포함이고요. 주택이었죠. 지금 중개보수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몇 프로? 0.9%. 1천분의 9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죠.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조례 정한다.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와 사무소 기준이 틀리면 어디 기준이냐? 사무소 기준. 복합 건물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점유 계정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거래한 경우는 이때는 매매만 적용한다는 거.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라는 거. 다음 이제 판례.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지만 무등록업자는 전부 무효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점 또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교육 및 보충으로 들어갈까요? 136조. 자, 그럼 이제 146조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육, 포상금, 수수료 이게 이제 주 타겟인데 그럼 이제 교육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교육 문제부터. 자, 그럼 문제가 3번 문제가 교육 문제네요. 그래서 138조 교육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 교육은 네 가지가 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사고예방교육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갑니다. 교육 문제. 교육하는 셈이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옳은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입니다.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맞죠?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실시되는 실무교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준에 해당하고요. 맞고요. 니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한 후에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OX, X죠. 1년 내 소공으로 간다. 그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X. 디귿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틀렸죠? 연수교육은 12, 16이에요. 실무교육이 283이죠. 그래서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3, 4, 12죠. 그러니까 연수교육은 12, 16이고 둘이 더하면 28이죠.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은 283입니다. 교육시간.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리을.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맞죠? 교육 중에 유일하게 제재가 있는 거.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되게 세게 맞습니다. 이건 시도자가 부과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등록관청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기억, 리을.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28회 때 기출이었네요. 보겠습니다. 공사법령상 기업공사 등의 교육에 관한 셈으로 틀린 것은 1번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에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맞죠?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2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에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틀렸죠? 이거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죠.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죠. 연수교육은. 자, 그래서 2번 주문 정답이었고요. 3번 실무교육을 받은 기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럼 맞고요. 4번입니다.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3, 4시간. 맞죠? 5번 주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사고 예방 교육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할 수 있고요.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5번 문제도 역시 교육 문제네요. 그럼 5번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사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고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고용신고 전도 틀렸고 설치신고 전이죠. 1년 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게 1번 틀렸고 2번 폐업신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인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야 된다. 1년 내는 면제하죠. 그래서 정답 2번.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틀렸죠.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이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연수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이다. 직무교육이 3, 4시간이죠. 연수교육은 12, 16이에요. 그래서 교육시간 암기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죠. 1년 내라면 다 면제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교육 문제가 넘어가서 8번이 있네요. 26회 기출 8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기업공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년마다 뭐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1번 우리를 매우 무시한 아주 불쾌한 지문이고 2번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인사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똑같은 지문 또 나왔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인사는 설치신고 전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틀렸고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다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밑줄이죠. 이거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1년 내라면 직무교육 면제하는데 이때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죠.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등록관청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럼 3번 정답이에요. 4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좋았죠?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를 한다.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이니까 12, 16이에요. 한나절 반. 자, 그래 틀렸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교육침에 수강료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강사의 자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강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13만 원, 연수교육은 8만 원, 직무교육은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교육 문제가 10번에도 있네요. 25회 기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한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의사 맞죠?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외에 등록관청이 들어가요. 2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맞죠? 아주 교육시간 잘 묻고 있네요.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 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등록 전, 고용신고 전 미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지가 없어요. 연수교육만 있습니다. 연수교육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죠. 연수교육만. 그래 틀렸고,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죠? 그럼 2년마다 12, 16 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다음 5번.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될 경우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1년 내라면 직무교육을 면제합니다. 그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교육 문제가 또 넘어가서 14번이 있네요. 24회 기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1번이에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인사는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죠? 2번. 폐업신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그렇죠? 3번. 공인인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법인인계업공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에요. 이걸 협회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법인인계공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우리를 매우 무시한 불쾌한 질문입니다. 3번 정답이었고, 4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맞고요.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게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로 가죠. 교육 문제가 또 있네요. 23회 기출이었어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도지사가 한다. 맞죠? 2번. 실무교육 시간은 2832 시간 이하로 한다. 맞고, 3번. 폐업신고 2년이 지난 자는 폐업신고 2년이 지금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죠? 1년 내라면 면제하지만 2년이니까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음 4번.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당연한 얘기죠. 현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에 5번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4번.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4번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임원도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두 다 대상이에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때요, 교육? 문제 편안하죠?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제일 주의할 점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1년 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그랬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간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도 직무교육 실시권자가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에선 제일 어려운 내용이고,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이건 시도지사가 부과한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포상금 문제 풀어볼까요? 137쪽의 2번 문제가 포상금 문제예요. 포상금. 자, 그럼 공인인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하는 선명으로 옳은 것은 작년 30회 기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을 출제 안 했어요. 원래 이거 빼먹은 적이 없었는데 역시 교육도 올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포상금 문제인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50만 원 하죠. 틀렸고. 2번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있으면 지급하죠. 예, 그래서 틀렸고. 3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 늘어난다. 틀렸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로 하죠. 그래서 C도 틀렸습니다. 국고죠. 국고. 다음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1월 내에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빨리 줘야 하는 게 1월이다. 포상금 지급과 자격증 교부가 1월이에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하나의 사건에 2건이죠. 그럼 최초로 신고를 한 자에게 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약정이 없다면 균등 배분하여 지급하죠. 그래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럼 포상금 문제가 이제 27회 문제가 있죠. 그래서 6번 문제. 6번. 27회 때 계산 문제를 출제했죠. 공인인사업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포상금 계산 문제를 지금 출제했는데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물어봤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로 나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읽어나가는 거예요.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그러면 갑이 A에 대하여 A와 B를 신고했기 때문에 A에 대하여 50만 원이고 공소제기했으니까 받을 수 있죠. 근데 B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했죠. 혐의 없음. 그러니까 이거는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빵원이에요. 다음 두 번째,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자, C에 대하여 지금 현재 을이 신고했는데 무죄 판결받았대요. 무죄 판결받으면 이것은 공소제기가 됐다는 얘기죠. 공소제기가 돼야지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죄든 무죄든 관계없는데 공소제기가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하고 무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혐의는 검사가 하는 거죠. 무죄는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소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할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을 대여는 주는 거죠. 그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소유예는 주는 거 맞죠? 그러면 갑과 을이 D에 대하여 25만 원씩 받는 거죠. 약정이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이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이를 신고했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이에 대해서 을이 먼저 신고했죠. 그럼 을한테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을에 대하여 50만 원이죠. 나중에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이거는 공소제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하여 50만 원 을이 받는 거예요. 갑은 못 받습니다. 그럼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의 위 신고 관련해 행정기관에 발각되지 않았대요. 자, 그럼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금액. 갑이 얼마? 75만 원. 을이 125만 원이에요. 정답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풀면 풀리거든요. 근데 팁, 스킬인데 포상금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1분에 못 풀어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체크해놓고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돌아와서 푸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있잖아요. 이거 1분에 풀어내기 힘들어요. 만약에 풀었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 당황해요. 그러니까 풀지 말고 통과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못 돌아오면 탈락입니다. 꼭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죠. 자, 그럼 이제 27회 때 문제, 수시호 문제 있네요, 이거는. 그럼 포상금 문제 또 볼까요? 포상금 문제가 9번 문제 있네요. 26회 기출. 이건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9번 문제. 1번,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등록관청은 지급할 수 있다. 분명히 맞고요. 거짓으로 개설 등록한 자. 이자 부정 등록이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맞죠, 그럼? 그래서 등록관청 체크. 거짓으로 등록한 자 체크.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2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존할 수 있다. 국고에서 50%까지 보존할 수 있죠?
전부를 보좌할 수는 없어요. 그래 틀렸습니다. 2번 정답. 3번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 한다. 맞고.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월 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1월.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최초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럼 포상금 25회 기출로 갑니다. 역시 계산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예요.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병렬로 나열합니다. 갑, 을 이렇게.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를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 갑이 A 50만 원 받죠? 기소유예는 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부정룩이죠. B에 대하여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을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했대요. 그러면 지금 갑이 먼저 신고했죠. 그럼 갑한테 B에 대하여 50만 원 주는 거죠. 을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사직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공소제기했으니까 무죄 판결 받아 상관없죠. 그러니까 C에 대해 공동으로 했으니까 갑 25만 원, 을도 25만 원이에요. C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 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 받았다. 그러면 D에 대해서는 빵원이죠. 무혐의니까. 그래서 을은 D에 대하여 빵원, 다음에 E에 대해서는 50만 원 받죠. 다음에 마지막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의 위 신고 고발 전 행정기관에 발각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갑이 얼마? 갑이 125만 원, 을이 75만 원이죠. 그게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포상금 문제가 또 있죠. 24회 기출. 그래서 포상금 문제 지금 15번 문제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24회 때 계산 문제가 출제되던 거예요. 포상금에 대해서. 공사업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역시 또 병렬로 나열해야 되죠. 자, 그러면 갑, 을 이렇게 이제 나열하고 갑니다. 갑은 중개사무소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놓고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자, 부정록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 A에 대하여 50만 원, B에 대하여 50만 원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 무등록업자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대요. 그러면 C에 대하여 갑 25만 원, 을도 C에 대하여 25만 원이죠. 다음 세 번째,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그러면 지금 을이 먼저 신고했으니까 D에 대하여 50만 원을 을이 받는 거죠. 갑은 못 받았습니다. 네 번째,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대해 발각된 이후에 갑과 을은 E를 공동신고했다. 그럼 E에 대한 빵원이죠? 발각된 이후에 신고했으니까 발각 전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빵원. 다음에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한 공소제기. 자, 이제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C와 D에 대한 기소유예. 그러면 C에 대하여 D에 대하여 공소제기했으니까 주는 겁니다. 동그라미죠. 그 다음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럼 B는 X죠? 안 주는 겁니다. 무혐의니까. 무죄하고 무혐의하고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해서는 빵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분배 약정은 없었대요. 자, 그러면 갑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75만 원. 을도 얼마? 75만 원.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 23회 기출입니다.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포상금의 지급 결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맞죠? 2번 질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하나의 지급한다. 그러죠? 3번 질문.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사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게 적용된다. 틀렸죠?
약정 지급이 우선이에요? 균등 지급이 우선이에요? 약정 지급이 우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근데 문장이 쉽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약정 지급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4번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맞고 5번 질문. 포상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포상금 문제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수수료 문제 볼까요? 수수료. 우리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 교부 신청 3번, 등록증, 자격증, 신고필증, 교부 신청 3번이고 재교부 신청 3번이에요. 정확하게 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죠. 136페이지에 지금 1번 문제. 공인인금사업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조례라고 그랬죠 지금. 이것 때문에 작년에 엄청 우리가 속았어요. 조례. 그럼 기억입니다. 분삼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이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를 내야 되죠. 맞고. 니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역 시험 응시. 그럼 응시수로 내는데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료예요. 조례가 정하는 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X예요. 다음 디귿. 중개사무소의 등록의 신청. 이거 시군구 조례죠. 다음에 분삼 설치 신고. 역시 시군구 조례예요. 그럼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었어요. 근데 5번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 속은 거예요. 응시로 납부하는 거 맞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수료였죠, 이거. 자, 그러면 수수료 문제 또 볼까요? 수수료 문제 쭉 넘어가서 교재 141쪽의 7번 문제.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이제 몇 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분삼 설치 신고하는 자 내야 되죠. 5. 등록 신청을 하는 자 5 내야 되죠. 그러나 휴업을 신고할 때 내지 않죠. X. 다음에 등록증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내야 되죠. 5. 다음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사증을 처음으로 교부 받는 자, 받는 자는 내지 않죠. 자격증, 자격시험 신청할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땐 내지 않는다. X죠, 그럼. 몇 개 그럼? 3개. 다행히 3개가 3번에 있네요. 그래서 3개가 만약에 2번에 있었다. 옮겨 적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넘어갈까요? 수수료 문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 문제가 교재 145쪽 12번 문제. 공사운영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수수료 납부 사유. 기억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되죠. 그 다음 니은 분삼 설치 신고할 때 내려야죠. 다음 디귿 휴업 신청할 때 내지 않습니다. 그래 틀렸고. X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내야 되죠. 5. 그럼 몇 개? 기억, 니은, 리을 3개였습니다. 2번 정답이었죠. 자, 그럼 13번 문제 더 볼까요? 각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사는 소속공사와의 고용관계 종료된 때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이때는 1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눈에 걸리죠? 근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건 일단 무시하고 읽으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때, 국토부령인지 대통령인지 알 때는 바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국토부령이 맞아요. 이거는 2번 법인인개업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함수를 둘 수 있다. 역시 맞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거 눈에 걸리죠? 하지만 신경 쓰지 말라. 국토부령인지 대통령인지 일단 정답에 제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번 분사함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건 딱 알아봐야 돼요. 우리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죠.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나와야 돼요. 또는 시군구 조례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는 국토부령이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었고. 4번 분사함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함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첩시 통보해야 되죠, 이거? 맞습니다. 분사함소는 통보 절차가 있죠. 분사함소 소지 등록관청에다가. 맞고요. 5번
등록관청 관할 경우 외의적으로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서류 포함되죠? 우리 송부 서류가 등등행이잖아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송부해야 되고 등록 신청 서류 송부해야 되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관련 서류 보내줍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수수료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협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죠.